애기들 안녕? 누나가 지난번에 이어 시골이사 아저씨의 여보유를 찾아서 2탄을 가지고 왔어. 얼른 연필 들어 공부해. 너 말이야 너. 그래 너. 누나가 주식 교육들을 싹싹 깔아서 완전 가루로 만들어 혈관에 직접 주입시켜준다. 그러니 얼른 구독하고 구독사 카페로 공부하러 와. 얼른 무료 리포트도 받아보고 빨리 안 뛰어? 이때 이 앞선 친구들이 제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거를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이랬습니다. 이 친구들의 요지는 2000년은 그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2000년은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해다. 왜냐하면 1000년 이전에 새로운 1000년이기도 하고 1900년 이후에 새로운 100년이기도 하고 1990년 이후에 새로운 10년의 시작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대한 패러다임 시프트도 일어날 거고, 산업, 문화, 모든 측면에서 정치 체제까지 다 바뀔 거다. 2000년은. 이번에는 큰 변혁이 온다. 문제는 어떻게 오느냐. 이거를 논점을 생각해 보자. 이게 그 현명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조합해 보면 이거였습니다. 이 친구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2000년 이전에 멀리 갈 것도 없고 산업혁명 이후에 한 200년간 인류 문명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발달했는데, 이 인류 문명을 일으킨 큰 힘은 뭐냐면 기계다. 모두가 동의하는 이야기입니다. 기계 문명이다. 문제는 기계가 문명을 건설을 했는데 인간이 기계의 주인이 아니고 기계가 인간의 주인인 시대였다. 이게 문제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의 구호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2000년 이전에 우리 사회의 가장 일반적인 구호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였습니다. 무엇을? 기계를. 누가? 사람이. 거대한 공업단지 콤비나트를 만들어 놓고 인간은 곳곳에 몽키 스패너를 들고 앉아서 혹시 기계가 고장날까봐, 혹시 어디가 막힐까봐, 어디가 셀까봐 기계의 안녕을 위해서 인간이 봉사했습니다. 그 과정에 생면을 들이마시고 인간은 폐암에 걸려 쓰러지고 중금속 오염이 돼서 미나마따병, 이따이따병 걸려서 자빠지지만, 그래도 그때 인간의 희생은 기계 문명의 번성을 위해서 해야 될 당연한 희생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머니 세대의 그때 꽃다운 청춘들은 청계천의 벌집 같은 공장에 앉아서 몸을 웅크리기도 힘든 작은 곳에서 재봉틀을 돌리면서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됐고, 그것을 못 견뎌서 밖에 나가서 기름을 끼얹고 분신을 해도 그것은 조국의 번영과 조국의 민족의 중흥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 길에서 생긴 이탈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주인이었고 그 기계가 만들어낸 문명이 인간을 학대하고 인간을 부리던 시대, 이게 2000년 이전이었고, 이 기계 문명의 가장 큰 특징은 그런 가혹함도 있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아시다시피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거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연물을 기계 문명이 가공을 해서 이런 상품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저 땅속에 있는 원유 한 방울을 가지고 정제를 해서 이렇게 상품을 만들면 부가가치를 갖는 상품을 만들어내면 비싸집니다. 문제는 이놈이 가진 부가가치는 여기 쓰는 것인데 어느 날 안 나오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상품이었는데 안 나오는 순간 이건 쓰레기로 불립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되는 순간 원래 자연물의 상태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즉 기계 문명의 특징은 비가역적이다. 이리버시블하다. 이 비가역적이고 이리버시블한 쓰레기들이 점점 쌓이고 자연물은 계속 기계 문명에 의해서 상품이 되고 쓰레기로 되고 비가역적으로 쓰레기가 축적되고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결국 이 기계 문명은 인류의 죽음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자각이 2000년대 이후에 나타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각을 사람들이 하게 될 거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이것을 자각한 일부 W들이 여러분 우리한테 핵심적인 키워드를 하나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느냐? 웰빙. 이게 W의 목소리인데 그걸 모릅니다. W가 웰빙 이러니까 99% 잉여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웰빙 좋지. 고사리 나물 무나물에 밥 비벼 먹고 휘뜬 치도 마시고 해양 심청수 마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다운시프트로 전부 내려갑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웰빙은 뭐냐? 웰빙, 잘 살자는 거죠. 뭐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잘 사는 시대. 결국 핵심 화두는 휴먼, 사람이라는 건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다운시프트에서 나물 뜯어먹고 뭐 백이 숙제처럼 살아가자 이런 식으로 99%는 이해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제게 다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웰빙, 즉 사람의 시대다. 머신의 시대가 아니다. 사람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한번 생각해봐라. 답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까? 인간. 안 아프고 오래 살아야 되니까 의학, 약학. 이건 기본이다. 두 번째, 건강을 정진해야 되니까 헬스케어. 그 다음에 바이오. 이것도 두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다. 세 번째, 인간을 즐겁게 하는 게 뭐가 있겠나? 지금까지 인간이 괴로웠지만 이제 인간을 즐겁고 싶을 거다. 레저, 엔터테인먼트. 이런 게 세 번째 그룹이 될 거다. 또 뭐 있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을 막아야 되고, 이 비가역적 생산물이 생기는 것도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증가하는 걸 막으려면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되니까 대체 에너지 같은 것도 나타날 거다. 에너지가 문제가 될 거다. 다섯 번째, 이미 늘어난 쓰레기를 어떻게든지 줄여야 되고 엔트로피를 낮춰야 되고 어떻게든지 만들어야 되니까 해야 될 건 뭐겠네? 환경, 에코 이런 게 될 거다. 일곱 번째,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방법, 사람 머리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지식산업이 있을 거다. 최소한 이 정도가 2000년대에 새로운 더블일 거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그래, 이게 정답이구나라고 배웠죠.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랬습니다. W들이 2000년에 더블 쓰면서 웰빙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150년 이내에 지구의 절반이 물에 잠긴다. 이렇게 말을 하면 0.9% 통찰력 있는 인간들이 그래 큰일 난다. 그 해법을 가진 W들이 누구냐. 빨리 찾아내서 같이 이 산업을 키워나가고 빨리 대비를 하자. 이렇게 0.9%는 잽싸게 움직이는데 99%의 잉여인간들은 150년 이후에 지구의 절반이 물에 잠긴단 말이지. 내가 죽고 난 다음이네 뭐. 이게 99% 잉여인간들의 보통의 생각이었습니다. 정답은 저로서는 굉장히 쉬운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의사니까 의학학 분야에서 저로 들어가 있었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건 헬스케어 바이오 쪽이니까 그래서 그때 2001년도에 2000년 말에 생긴 작은 성취를 이 바이오 산업에 뛰어드는데 사용을 했고 그때 제가 시작한 이 유전자 진단 사업이 이제 한 6년 만에 자리를 잡아서 내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될 겁니다. 요게 이제 바이오까지였고 그 다음에 대체 에너지나 뭐 에코 이 부분은 제 전공이 아니니까 그만두자. 마지막 지식산업. 이거는 해볼 만하다. 이 지식산업은 주로 어떤 게 지식이 있을까? 쉬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에 서울의 광화문에 파이낸스 센터를 한번 가보세요. 기회가 있으면. 가보면 지하에 가서 그냥 그 뭐 똠양꿍 이런 거 먹으러 가지 말고 위에 가보면 입주업체 명단을 한번 보세요. 위에 보면은 뭐 스탠다드 채터드 커스타디부도 거기 들어와 있고 도이치뱅크 들어와 있고 김현장 법률사무소 광화문 사무소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 맥킨지 컨설팅도 들어와 있고 거기 쭉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갈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 거대한 공장을 만들고 수만 명의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엄청난 화석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엔트로피를 증가시킨 사업들하고 화석연료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 잘 나가면 한 10억, 재수 없으면 못 벌 때도 있습니다. 파이낸스 센터에서, 광화문 파이낸스 센터 건물 하나에서 생기는 거래되는 부가가치의 크기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보다 10배는 넘습니다. 아니 어쩜 100배쯤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거래하는 파이낸스 센터의 생산시설이 뭐냐? 아무리 돌아봐도 옥상에서부터 1층까지 기계라고는 없습니다. 사무실마다 들어가 봐도 책상에 화분 몇 개 있고 컴퓨터 몇 대 있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어떠한 연료도 화석연료도 사용하지 않고 기계도 없고 생산물도 만들어내지 않는데 부가가치는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반대쪽 울산에 가면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거대한 장치에 경기가 좋을 때는 흥청망청하다 경기 나쁘면 전부 실업자 됐다가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지금도 거대한 생산시설을 운동원하고 있지만 그 가치는 파이낸스 센터 하나에 들어와 있는 가치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하루 생산 기준으로. 뭘까? 여기에 정답이 있는 거죠.
기계문명의 시대에는 기계를 통해서 부가가치가 나옵니다. 인간은 어떤 인간이어야 되느냐면 기계의 안녕을 위해서 또 일사불란한 기계문명의 거대한 컴비나트나 공급단지 시스템에 맞는 인간이 복무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인간은 볼트가 너트에 맞는 볼트를 만들어야지, 너트는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볼트가 너무 크다든지 너무 작으면 쓸모없는 인간이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반 작업, 밀링 작업을 하면서 계속 손을 넣었다 뺐다 이것만 단순 반복하면 문제가 없으나 왜 내가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손목이 들컥 날아갑니다. 벌집 같은 공장에서 왜 내가 이것을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분신을 하든지 아니면 가서 머리채 끌려나가든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사회 부적합형 인간이 됩니다. 이 시대에는 일관된 프로세스와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데에서 왜라는 질문은 금기였습니다. 여기서는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것은 이 사회 부적합형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왜라고 질문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가장 맞는 최선의 인간들이 만들어지고 길러져야 했던 시대고 그것이 이 시대의 인간이었고 산업이었고 주체였습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단순한 생각만으로 왜라는 질문이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워드 프로세스 자격증 하나 가지고 주는 문서 타이핑하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왜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는 why라고 말하지 않는 한 이 공간에서 한 시간도 버텨내지 못합니다. 벌써 여기에는 아무 문해와 문해충일 경우에 가장 성실한 인간이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 구조는 사회는 직렬 구조입니다. 위에서부터 지시하면 따라오고 지시하면 따라와서 일사불란하게 아웃풋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금만 미스매치가 생기거나 여기서 왜라면서 딜레이가 되면 아웃풋이 팍 줄어듭니다. 이건 제거해야 될 인간입니다. 이 사고방식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1800년대로 돌아가 보면 1980년대로 돌아가 보면 전 세계 제조업의 가장 핵심 기업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잭 welch가 GE를 살렸다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GE를 잘 살렸는가 잘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잭 welch가 처음에 살린 게 아니라 한번 시행착오 끝에 살립니다. GE가 산업문명이 쭉 발전하다가 이 단계에 미국은 우리보다 빨리 도달한 거죠. 인건비는 오릅니다. 더 이상 화석연료 떼가면서 나쁜 것도 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져요. GE가 위기에 빠집니다. 우리보다 20년 전에. 그래서 GE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렸느냐. 기계문명 시대에 맞는 결단을 내립니다. 사람을 쥐어짜자. 사람의 절반을 잘라내고 자르는 방식은 너는 왜 다른 사람은 하루에 커피 3잔, 2잔밖에 안 마시는데 너는 3잔 마시냐? 다른 사람 화장실에 가면 5분 만에 오는데 너는 왜 7분 만에 와? 이 기준으로 사람들을 자르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기름을 짜고 마지막 마른 수분을 짤 때까지 또 짭니다. 이게 바로 식스시그마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스시그마는 우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식스시그마의 철학적 근본적인 부분을 시니컬하게 쳐다보면 기계를 축소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쥐어짜고 인간을 통제하는 겁니다. 기계문명 시대의 특징은 잘 안 되면 사람을 자릅니다. 더 안 되면 사람을 더 자릅니다. 더 안 되면 사람을 완전히 내버리면 기계를 씁니다. 장사가 잘 되면 2교대하고 더 잘 되면 3교대하고 더 잘 되면 24시간 돌아갑니다. 즉 인간은 상수가 아니라 변수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사람을 잘라내고 하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결국 지휘가 변신을 합니다. 뭐로 변신을 합니까? 제너럴 일렉트릭이 선풍기부터 원자력 발전소까지 만드는 회사지만 세계 최대의 제조업체였던 GE가 결국 인간의 창의력에 주목을 합니다. 짜내서 되는 게 아니라 왜라고 말할 수 있고 머릿속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을 키워내는 수밖에 없다 해서 창의력에 주목을 하면서 GE라는 기업 자체가 변신합니다. 현재 제너럴 일렉트릭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올해는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이익의 53%는 제조업에서 나온 게 아니라 GE의 53% 수익은 금융에서 나왔습니다. GE 캐피탈, GE 파이낸스와 같은 데서 M&A도 하고 R&D도 하고 심지어는 뭐 돈도 빌려주고 즉
기계에서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아닌 사람의 머리에서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세계 최대의 생산 기업의 속성을 바꿔버리고 제너럴 일렉트릭은 그렇게 변신함으로써 살아남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 와서 문제 부닥칩니다. 이제 와서 문제 부닥칩니다. 이 안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대표적인, 제가 이거는 망해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은 있지만 학생들 앞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큰일 날 거고, 잘 바뀌었어 라고 생각하는 게 대표적으로 포항제철 같은 포스코를 봅시다. 포스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계문명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붉은 고로에 코크스를 떼서 쇳물을 녹여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런 포스코가 환경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포스코는 분명히 환경기업입니다. 포스코는 파이낸스 공법이라는 공법을 만들었는데 연료를 15% 정도 덜 사용합니다. 세계 모든 조선소보다 원료를 15% 덜 사용하니까 연료비 절감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익이 생겼느냐면 조선소 기준으로 할당받은 탄소 배출량에서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제 한 20% 정도까지 이 연료를 덜 사용하다 보니까 탄소 배출권이 20%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포스코가 탄소 배출권을 팝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기업인 포스코가 자기 혁신을 통해서 탄소 배출권을 여유를 남겨가지고 탄소 배출권 시장에 가서 유럽에 가서 자기 탄소 배출권 팔아먹습니다. 이제는 하다 그것도 아니니까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발생한 탄소를 바다에 땅을 파서 거기다 탄소를 묻어버리는, 이산화탄소를 묻어버리는 지금 사업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가 연료를 또 줄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풍력발전과 조력발전에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한국전력이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포스코입니다. 풍력발전과 조력발전까지 뛰어들어서 이미 환경, 소위 말하는 에코, 녹색 그린 자켓을 입고 돌아다닌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우장대사는 포스코가 지금 워렌 버핏이 투자해놓고도 더 많이 투자하지 못해서 안타깝다라는 평을 들을 만큼 변신에 성공합니다. 여기에 속한 기업이 이 옷을 입고 바뀌어간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보아야 할, 큰 버드뷰로 보아야 할 변화와 인식들입니다. 과거에는 직렬구조, 위에서 밑으로 일사불란하게 지나가는 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병렬구조여야 합니다. 직렬구조에서는 왜라는 질문이 없습니다. 거물코처럼 이어진 병렬구조는 수많은 사람들이 평등한 네트워크로 낮추고 몸을 낮추고 같은 레벨에 서서 서로 왜라는 질문을 던지다 보면 그 왜가 뭉쳐서 거대한 창의성이 됩니다. 직렬이 아닌 병렬, 수직이 아닌 수평, 이런 시대가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나는 여기에 서거나 여기에 서거나 여기에 설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때에 따라서는 동일한 선상에 설 수 있고 때로는 CEO만큼 중요한 역할과 중요한 의문을 나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대신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잘나서 나 없다고 세상이 잘 돌아가는 세상도 아닌 게 됐고, 그래서 이런 시대를 가르쳐서 우리는 웹 2.0의 시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99%의 마인드로 보면 웹 2.0의 시대 좋지, 뭐 메타 검색, RSS 같은 게 대표적인 것이지, 위키피디아 봐, 수많은 사람들이 뭐 의견을 올리니까 뭐 브리테니카를 뛰어넘는 지식이 생기잖아 라는 것이 상투적인 99%의 생각이라면, 진짜 웹 2.0 99%의 1%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병렬로 이어졌을 때 그 병렬의 거물고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왜라는 창의력들, 그 생각들이 뭉쳤을 때 그야말로 개별지성이 아닌 집단지성의 승리가 오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될 바는 너무나 뚜렷하게 앞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한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또 오늘로부터 뒤로 10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저는 상당히 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2008년이 벌써 중간쯤 접어들고 있고 또 한 1년 정도 지나면 어느새 2010년에 접어듭니다. 분명히 지금 누군가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새로운 W를 들고 나올 겁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고 내 생각이 닿지 못하는 곳에 생각이 미친 사람들이 지금 오늘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닌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이야기를 들고 와서 또 뭐라고 주장을 할 텐데 저는 두려운 것이 그 사람 이야기가 돈키호테야 이렇게 들릴까봐 걱정스럽고 그게 안 보이는 게 고민입니다. 지금쯤이면 새로운 또 W가 앞으로 10년 후의 W가 슬슬 실체를 드러내고 보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즘은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어떨 때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이걸 못 보면 불과 1년만 지나면 또 유기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저는 올여름부터 다시 또 사람을 만나러 다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이야기를 듣고 귀를 기울이고 생각과 판단을 빌리고 지혜를 모아서 또 다음 세상을 내가 정리하고 내 파일에 담아가야 되겠구나. 나는 어차피 1% 인간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의 능력과 지혜를 모아서 또 그것을 빌려서 뛰어들어야겠구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다음 달 전부터는 제가 신문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중앙일간지에 내가 사람 만나서 하는 인터뷰를 할 테니까 직격 인터뷰를 하는 형태로 신문 한 면을 달라. 그래서 오늘 마침 오케이 하고 오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언론사 인터뷰를 제가 맡게 되면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아무나 만나도 되니까 가서 쉽잖아요. 그래서 만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거다.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다음 10년은 또 뭔가 튀어나올 거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들을 경험해야 되고 내가 몰랐던 세상들은 계속 뛰어들어야 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모르고 있던 것, 그 세상은 어떻게 돼? 난 그거 잘 몰라. 이러면 들어가 봐야 됩니다. 아니, 난 그거 모르는 거야. 이러지 말고. 그래서 옛날에 피터 드러커는, 현대경영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가 이런 무식한 말을 했습니다. 기계문명의 시대에 합당할 때 이런 말을 했죠.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인간은 자기가 잘하는 것을, 제일 잘하는 것을 더 잘하려고 그러지 않고 잘 못하는 것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인간이 제일 무식한 인간이다. 그래서 현대경영학은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을 더 잘하려고 노력해서 송곳처럼 뾰족한 사람이 돼야지 잘 못하는 것을 더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건 피터 드러커 이야기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통습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네가 하고 있는 그것이 그냥 기술 단순한 테크닉으로 잘 나가지 않으려면 그것에 통찰을 키워주고 직관을 키워주기 위해서 네가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 모든 것들을 알고 그런 생각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버드뷰로 내려다보는 큰 통찰을 남겨줄 것이다. 통습의 시대다. 옛날에는 송곳의 시대라면 이제는 통습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저보다 훨씬 많은 고민에 빠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40대 중반이니까 아니면 말고 그냥 유기물이면 됐대. 유기물도 좀 폼나는 유기물이니까 이제 됐잖아. 이렇게 해도 그만입니다. 하나,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생에서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했던 것을 실제로 실행해 볼 수 있는 처음 단계에 막 발을 들여놨습니다. 인간은 20대에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고 30대는 그 준비된 것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이고 40대는 실행된 것을 지키는 겁니다. 40이 넘어서 무엇인가를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40을 유혹이 없는 나이 불혹이라고 그랬습니다. 30에 실행하지 못하면 40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20에 준비되지 않으면 30에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고 하루하루가 자기 미래 생을 결정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진저리가 날 정도로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자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직업이 의사고 나름대로 폼나는 일도 많이 하고 돈도 좀 벌었는데
뭐가 답답해서 앞으로 10년이 뭘까를 고민하고 또 사람 만나러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은 제가 10년 후에 어떤 W가 있겠습니까? 이제 2년 후에는 어떤 것이 주인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아무나 손 들고 나와서 내 생각은요? 라고 2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학생은 앞으로 2년 후에 새로운 W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면 제 생각에는 이렇고 이런 이유로 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새로운 W가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을 때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최소한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치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각과 자기애가 필요하고 자기를 철저하게 치열하게 사랑해야 되고 자기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창의성, 나를 아끼고 사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버려진 재능들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이 남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그 안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고 그것이 어쩌면 시대의 주인으로 나를 만들어줄지 모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생각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지난해 타임즈의 표지 모델이 누구였든지 기억하고 계시죠? 바로 유. 타임즈 표지 모델이 사람이 아니었고 바로 손가락이 딱 그려져서 유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의미심장한 겁니다. 예전에는 특정 엘리트한 사람을 원래 인물로 뽑았지만 지난번에 타임즈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이 바로 원래 인물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던진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고 여러분의 창의성을 어떤 식으로 키워나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시대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잉여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들어서 고맙습니다. 혹시 오늘 강연 내용에 대해서나 아니면 평상시에 뵈면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다는 사람이 있으면 거수를 하면 질문하고 또 답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들은 앉은 자리에서 거수를 해주십시오. 지정학적 위치도 굉장히 인생에 중요하다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우선권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강연 초반에 그 W와 백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W와 백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는 거죠. 공개 강연에서 특정인을 지적하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거니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치질에 대해서 궁금하다든지.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앞으로 정보사회가 좀 정보력이 돈이 되는 사회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이렇게 선별되지 않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너무 많이 나돌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선별되고 정제된 지식들이 돈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지식들을 어떻게 선별을 하면 어떻게 선별을 할 수 있고 그것들을 파는 게 좀 돈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떻게 답하려면 굉장히 큰 질문이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일단은 몸매가 자꾸 비슷해서 좀 마음 편하네요. 저는 역사의 공진화를 믿습니다. 공진화라는 게 어떤 말이냐 하면 때에 따라서는 필요 없어 보이는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가 이만큼 발달할 수 있을 텐데 최대 공로자는 저는 레닌과 스탈린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막스가 공산당 선언을 통해서 노동자의 단결하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그때 자본주의는 교만에 빠져서 돈만 보고 성취만 보고 앞으로 달리다가 결국은 혁명에 의해서 전복됐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노동자의 단결하라 해서 노동자들이 뭉치니까 막 소비에트 같은 것도 생기고 막 그 동구의 공산화도 되고 무서운 장면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뒤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걸음을 갈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람의 얼굴을 가진 자본주의 이런 말이 나오게 된 이유도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공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자본주의의 이 존속의 가장 큰 공로자인데 매번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불에다가 손이 다 타버릴 거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은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과 같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을 무수한 정보의 바다 속에서 홍수처럼 후적거리다 빠져 죽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도 하나의 단계이고 그것도 하나의 진화의 과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 안에서 수많은 정보, 꼭 인터넷을 떠나서라도 한 개의 학문이나 한 개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엄청난 정보량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는 어떤 것에 그것을 취하고 어떤 것을 버려야 할지를 선택하기 어려운데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안목이고 직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뛰어난 직관력을 가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공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무엇을 전공했든 간에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 만약에 당신이 직관이나 통찰에 관심이 있다면 제일 먼저 당신이 접해야 되는 것은 예술이다. 왜 그러냐면 국립현대미술관에 가보면요. 그 3층에 가면 재밌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 큰 캔버스에 대충 그림을 그려놓고 칼로 쭉 찢어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꽃으로. 이걸 보고 사랑이다 붙여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사랑 좋아하는 애가로 지나갑니다. 언제 한번 제가 직접 목격한 일인데 그 작품 앞에 서서 어떤 사람이 한 30분을 서 있더니만 눈물을 뚜루루 흘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잉여 인간들 보고 사랑을 그림으로 표현해봐 하면 뻔합니다. 하트, 화살 지나가자. 한 발 더 나가면 뽀뽀하는 그림. 아니면 뭐 클림트의 키스 같은 거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 벤치마킹해서 그리는 그 이상은 상상 불가합니다. 상상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화가가 가슴속에 타오르는 예술혼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으로는 이 뜨거운 감정을 다 드러내지 못했어요. 답답합니다. 붓을 들고 이게 아니야,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막 득칠을 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황칠입니다. 그래놓고 난 다음에도 화가는 자기가 가슴 속에 있는 뜨거움을 다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칼로 캔버스를 그어버립니다. 그리고서야 그 사랑이라는 감정에서 영감에서 화가는 해방되고 작품으로 등장해서 걸어놓습니다. 하루에 10,000명이 지나가는 미술관에 9,990만 명이 황칠이네, 이거 미친놈이 그랬구나 하고 지나가는데 한 사람은 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부르르 떨면서 그 화가가 사랑이라는 감정 속에서 느꼈던 뜨거운 영감을 교감합니다. 예를 들면 영화를 보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공짜 영화를 한 편 보면 재밌게 다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가 재미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돈 내고 찾아갔던 데 비해서 크게 재미가 없다지. 그래도 애써 만든 영화가 그냥 볼 때마다 짜증나는 영화는 드물지요. 그래서 우리 영화를 보면 재밌습니다. 이유는 이야기하지요, 음악 들려주지요, 배경 보여주지요, 시청 각오로 나는 입만 벌리고 있으면 다 떠먹여줍니다. 무엇을 상상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상상도 하기 전에 지가 먼저 튀어나와서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편합니다. 아무나 재밌습니다. 그런데 같은 주제의 공연을 영화에서 연극으로 바꿔버리면 이 안에 3분의 1은 잡니다. 왜냐하면 배경이 사라지고 정해진 고정된 배경 안에서 두 사람의 대화와 몸짓만으로 효과가 사라진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어느새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나는 저해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또 괜찮습니다. 사랑이라는 주제로 연극에서 다시 발레로 가면 이 중에서 2명 빼고 다 잡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표현하는데 말 한마디 없이 갑자기 둘이 막 이렇게 나와서 한 바퀴 뺑그러 돌고 픽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거야.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생략에 익숙지 못하고 풍부하게 들려주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어요. 단순하게 말해서 요즘 여러분들이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도 그래요. 이벤트 한다고 사장을 고백하면서 식당 레스토랑 하나 빌려가지고 에드벌룬 막 올라와가지고 사랑해 글씨 막 올라오잖아요. 그 이벤트의 크기만큼 사실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눈빛으로, 내가 느낌으로, 내가 당신과 전해지는 교감으로
그 사랑의 마음을 다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서 그야말로 생쇼를 하는 겁니다. 가식을 하는 거죠. 눈빛만 보아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스치만 가도 지나가는 돌뿌리라는 발로 차도 그냥 돌을 차고 지나가는 사람과 그 밑에 있는 개미들이 평화가 깨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영감에 따라 포착이 틀리고 감각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오감과 육감을 다 깨워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엉덩이가 의자에 눌려가지고 엉덩이가 무거운 느낌을 제 말을 들으면서 느끼지요. 왠지 갑자기 엉덩이에 압박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냥 귀만 귀, 눈만 눈, 쉽게 보여주는 것들 보면서 나머지 감각도 잊어버리고 사는데 온몸의 감각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길을 걸으면서 발바닥에 전해지는 느낌, 우리가 길을 가면 생각하면서 지나가면 모든 길을 지났는지도 내가 모르고, 지나가면 쳐다보면서 가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감이 생생하게 살아있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생략되고 절제된 그 안에서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99개의 껍데기 중에서 진짜 한 개의 알곡을 찾아낼 수 있는 통찰을 거기서 키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예술과 문화,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철학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사유하게 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아주고 통습하게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보다 앞섭니다. 여러분들이 학문에서 전공하라고 열심히 하는 것은 에브리바디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앞서기 위해서 내게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통찰입니다. 통찰은 오감이 혹은 육감이 살아있음으로서만 느낄 수 있어요. 그기 위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고,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목이 될 겁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경제학과 4학년 박병재라고 합니다. 예, 제가 드릴 질문은 선생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W를 이동 전화에 대한 W를 발견하시고 회사에 주식을 사실 때 선생님께서 가지고 있던 직업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쪽으로 이제 매진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여기서 의문이 들었는 게, 제가 만약에 W를 발견하게 된다면, 만약에 나중에 제가 공부하고 있고 제 직업이 있는데 제가 발견한 W는 제가 관심 가지고 있고 제가 매진했던 분야가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그리고 직업 같은 거를 포기하는 게 옳은 건지 그걸 성취라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하고 있는 의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특별한 직업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칼을 들고 수술실에 서 있을 때는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 누구이건 이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어떤 수술의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누구이건 간에 생사가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의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 직업을 제가 그만둘 생각은 추호도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 일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 우리가 직업이라는 것을 경제적 이익, 사회적 명예 혹은 성취 여기에 둔다면 더 나은 성취나 더 나은 이해를 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 모든 직업이 마찬가지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철학적으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이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키고 가는 것이지, 우리가 개 끌고 가다 보면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 데리고 산책을 하면, 줄 끌고 가면 개가 내 앞에 왔다 갔다 뛰다니다가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이 개가 지가 나를 데리고 왔다고 생각해요. 지가 나를 끌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개줄 잡고 있는 내가 가는 대로 지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다 온 것인데 개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줄에 매달린 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돈이나 성취 이런 부분들도 내가 가고자 하는 바를 뚜벅뚜벅 걸어가서 내가 가고자 하는 소중한 곳에 도착을 했을 때 내가 지나온 걸음 하나하나에 맺혀져 있던 열매를 담아보니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성취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주어져 있다면 개를 끌고 온 개 주인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일로 매진해서 그것만 위해서 내가 방향을 바꾸고 뛰어가면 개줄에, 주인의 줄에 목이 메어진 개나 다름없는 신세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오너십을 갖느냐는 겁니다.
모든 직업이 소중하다는 틀렸습니다. 그냥 내가 그 직업이 밥을 먹기 위한 직업이냐, 내가 의미를 가지기 위한 직업이냐, 거기서 내가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우리는 대개는 그것을 경제적 성취나 뭐 사회적 성취에 포인트를 맞추긴 하지만 제 경우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제 경우에는. 혹시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에 유치원 교사가 될 분도 있고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어디 공무원 하실 분도 있는데 그 직업의 가치와 철학에 내가 매료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제1의 중요한 것이 그거를 버리고 그것을 다른 걸 선택하는 것은 내가 개개해야 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지켜나가면서 할 수 있는 세상이 충분히 가능하고 저를 보세요. 제가 사실은 명함에 그냥 외과에서 박경철 이렇게 찍혀있는데 명함에 만약에 제가 쓸데없는 하고 있는 사기꾼 비슷한 직업을 다 집어넣으면 한 30가지는 될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자기의 소신과 철학에 달려 있습니다.